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때문인지 휴가 소식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해시브라운님이 딸 덕분에 강원도 속초 호텔에서 시원하게 듣고 있습니다. 아, 속초가 먹을 게 천진데. 네. 물회? 아, 그 기본이죠. 아, 예. 해시브라운님의 사연에 좀 귀 기울여 주세요. 딸 덕에 속초 호텔에 계시다잖아요. 네. 먹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그 먹으면 행복해지거든요. 행복감을 2배로 느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딸 덕분에 또 맛있는 것도 드시겠죠? 그러면서 해시브라운님이 딸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딸아,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이렇게 호강을 하다니. 라고. 뭘 고마워요. 그동안 그 키워준 공이 얼마나 큰데. 당연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렇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이러면 꼰대라고 욕먹나? 네. 페이크 윙스님. 네. 제이비는 휴가 안 가십니까? 그러게요. 네. 언젠간 가겠죠. 네, 아직은 계획 없대요, 여러분. 페이크 윙스님은 저는 오늘 도서관으로 휴가 갑니다. 아, 갑자기 누가 떠오르는데. 도서관으로 휴가 좋죠. 시원하고 책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네, 다만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네. 풀떡님은 손녀가 방학이라 저도 같이 방학 중입니다. 더위 피해서 아침 일찍 걷기 운동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저 아침에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 만났는데 반팔에 반바지에 운동화 신고 운동하러 가시더라고요. 이 새벽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속으로 참 부지런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레드헤어님은 저는 산 밑에 사는데요. 산 밑에 살아서 밤에는 풀벌레 소리가 들립니다. 풀벌레가 낮에 폭염도 한 달이면 끝나. 한 달만 잘 버텨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산 밑이면 좀 약간 도심보다는 좀 약간 한 2도 정도 더 낮다고 하던데. 시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산모기가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아니 풀벌레 소리랑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낭만적인 걸 보내주셨는데 또 모기 진짜 부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세요. 제비 분위기 깨는 데는 하여튼 일가견이 있다는 건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담요도 뚫는 산모기. 예. 네. 이인님이 여기는 청주입니다. 밤새워서 올림픽 응원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응원합니다. 입상 못한 선수들도 응원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밤사이에 메달 소식이 여러 개 전해졌어요. 그럽니까요. 뭐 애초 지금 메달 목표 벌써 달성했던데요. 너무 낮게 잡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뭐 우리 사실 선수들의 메달이 저력을 무시하고. 메달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참 소중한 기회잖아요. 네. 그냥 즐기시고 그동안 흘렸던 땀 알찬 결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때문에 저희도 밤이 즐겁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남은 경기도 파이팅 하시고 7361님. 네. 제이비 정치 올림픽이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무슨 메달을 딸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입상은 하나요? 노메달도 있긴 있죠. 네. 노메달.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이비 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네. 만약에 제2부속실이 설치가 된다면 실장 1급이 되는데요. 실장을 포함해서 최소 5에서 많으면 한 10명 정도로 꾸려지게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왜 이 타이밍에 부속실 설치 움직임이 시작이 됐는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제2부속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점에 주목을 했더라고요. 특히 한동훈 현 대표는 투명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사실도 전했는데요. 뭐 제2부속실 설치 외에 그 특별감찰관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도 국회 추진만 이루어지면 바로 임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전했는데요. 자, 이 타이밍에 제2부속실 설치 움직임에 들어간 이거를 단순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입을 모았기 때문 이걸로 분석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 네. 제2부속실 설치 요구는 정권 초기부터 여야 막론하고 입을 모아서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의 발언이 직접적 계기였다고 보기에는 좀 약간
단편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검찰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두 축 아닙니까? 하나는 명품백 사건이고 또 하나는 도이치 사건입니다. 조만간 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 결과가 지금 다수가 예상하는 것처럼 무혐의로 결론 지어진다면 용산에서는 이로써 사법 문제는 일단락된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문제는 처신만 잘하면 된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 전에서 앞으로 처신에 유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대국민 메시지 차원에서 제2부속실 설치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하나는 또 한 가지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은 그리고 지금 뭐 다수가 예상하는 것처럼 무혐의 결론이 나오면 야당이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이거를 지금 꺼내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 먼저 이 움직임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벌써 거기까지 나간 스텝이다 이렇게 읽으시는 거네요. 네. 캉스님이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주셨고 정영님은 그런데 제2부속실 설치보다 특검을 먼저 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바로 지금 이 이야기가 벌써 우리 촌철님들 사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몸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두 건이다.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건.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지지층은 몰라도 여당 지지층, 보수층의 결속은 끌어낼 수 있다라고 아마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층의 결속만 끌어낸다면 김건희 특검법 국면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그렇게 여론이 형성될지 이게 또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네,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 대한 사실 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을 통해서 외교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파악하고자 하는 사실관계는 우리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강제 노동 표현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라고 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그저께 보도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광산 등재를 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노동자와 관련해 현지 전시시설에서 강제 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당시의 생활상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를 한 데 따른 사실관계 파악 지시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일단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기술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이 나섰다. 주목할 점은 어떤 걸까요? 바로 그 점 자체가 상당히 주목거리가 되는 거죠.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나선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5일에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재석 의원 225명 전원 찬성,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이 결의안과 배치되는 외교 행보를 보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정부의 외교 행보를 따져 묻고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회에서 그것도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안까지 채택을 했는데 정부가 입법부의 이런 만장일치 의견을 무시했다. 고로 입법부 수장으로서 어떻게 된 건지를 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움직임을 보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의장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결의안과 배치단은 외교 협상을 한 게 맞다고 만약에 판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의장이 동원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냐가 궁금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의장 성명을 내는 것은 누구나 떠오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것 외에 현실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책임을 물을 수단이 있느냐. 여기에 물음표를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만큼 시선이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바로 소관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가 되는 건데 외교통일위원회는 일단 멈춘 상태로 가 있다. 이 말씀도 함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소속의 김석기 의원이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의 상임위 소집 요구에 대해서 어렵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 전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7일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민감한 문제에 대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일 관계의 선순환을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호평하는 그런 성명이었는데 이 성명에 따라서 국민의힘 소속의 외교통일위원장이 상임위 소집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국회에서 결의안 채택할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모두 찬성을 했는데 또 지금 와서 이 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호평을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지금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결의안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입니다. 어제 저희 유튜브 연장방송 세계는 우리 눈에서 자세히 짚었습니다만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 뭡니까? 군함도 관련입니다. 여기서 강제성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이행을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약속 지켜라고 하는 촉구 내용이고요. 왜 그러니까 사도광선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 철회를 요구를 했을까? 이것도 맥락으로 이해를 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외교부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호평을 한다. 그러면 결의안 채택할 때 다르고 그 뒤에 다르냐?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뭐 일종의 당정일체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사도광산 전시실에 강제성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맥락에서 충분히 당시 역사가 인지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아니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표현은 없지만 맥락으로는 그렇게 이해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해석의 여지에 맡긴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얘기는 언제라도 일본 정부가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었다라고 발뺌할 여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그래서 강제성과 관련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시적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고 요구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대통령실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나왔어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전에 선제적으로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을 여는 등 선 조치를 했다. 일본 측의 행동을 끌어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외교부는 현재 전시물은 급하게 제작됐다. 조속히 더 좋은 재질의 전시물로 교체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일본이 그럴 거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시에 그 강제로 끌고 와서 강제로 일시켰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기술과 전시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간접적 표현인 거잖아요. 그게 같습니까? 이달길 님이 냉커피 마시면서 출근 중인데 뜨겁게 느껴지네요 라고 춘철 보내주셨고 예천사람님은 일본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만 자꾸 준비된 거라 외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담쟁이 넝쿨님은 우리 외교부는 바가지만 있나요? 너무 퍼주네요. 네. 라고 해주셨는데요. 과연 일본이 따라갈지 사실 이거는 계속 시선 집중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기밀 대여섯 건을 중국 동포에 파일 형태로 유출한 사실을 방첩사령부가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블랙 요원은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영화에서 종종 보셨죠? 네. 바로 이제 그들을 블랙 요원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방첩사령부가 포착을 했고요. 군 검찰은 어제 이 군무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뉴스 좀 깜짝 놀란 뉴스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해외 정보 활동이 당연히 타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거에 둔말하면 잔소리인 거고요. 자, 이렇게 한번 이게 무너져 버리면 정보망을 재건하는데 십수년이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정보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건데, 자, 이 자리에서 짚을 건 이해 못할 몇몇 장면들입니다. 크게 두 개만 한번 골라보죠. 첫째, 보도를 보면 이 군무원이 개인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블랙 요원 리스트와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을 파일 형태로 성명불상의 중국 동포에게 전송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밑줄 쳐야 되는 단어가 뭡니까? 개인 노트북과 전송입니다. 이런 정보를 개인 노트북에 보관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첫째. 두 번째, 인터넷 전송을 했다라는 것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내부 보안이 이건 뚫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두 번째, 군무원을 입건한 건 지난달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어제였어요. 그럼 그 사이에 단 한 번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언론 보도가 나가니까 그제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 그동안 쉬쉬해왔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긴급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하려면 진상을 하루라도 빨리 파악해야 하는 건 상식인데 오히려 쉬쉬했다?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쉬쉬한 겁니까? 혹시라도 이 불똥이 개통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뛸까 봐 그 문책 우려 때문에 쉬쉬했다면 국가 안보보다 개인 안위를 더 우선시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응? 그러니까요. 이 군무원이 적발된 뒤에도 한 달 넘게 출퇴근을 했다고 하죠.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정보사는 방첩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명단이 유출된 정황을 전혀 몰랐다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 매일경제 단독에 의하면 한국 해커가 북한 정보기관 네트워크에 들어갔다가 정보사에서 유출된 극비 명단을 발견을 했다. 뭐 이래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일이 벌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정보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보사령부인데 정보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요. 김무성 님이 보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면 개인 노트북 반입도 웃기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구멍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게다가 그 중국 동포에게 지금 문건을 넘겼다는 건데 이 중국 동포가 북측 요원일 가능성도 지금 배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냥 그 민간인 중국 동포라면 그 파일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를. 무슨 쓰임새가 있겠습니까? 그냥 민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수사 제대로 될지 수사뿐만 아니라 이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 무너진 정보 그 줄은 어떻게 세울지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대법원 3부에 계류되어 있는 한신공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 부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선반 붕괴 사고로 추락사한 사건인데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이 돼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벌금 700만 원이면 그리 큰 형량도 아닌 것 같은데 대법원까지 가서 전직 대법원장을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다. 오히려 변호사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왜 이랬을까? 그 이유는 이 사건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한신공영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업정지 2개월.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발동이 되는 것이죠. 이걸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 같은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서 한번 그 전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개업 신고를 했을 때 이게 적절한 것인가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전직 대법원장이 이래도 되느냐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후황양성의 진력을 해온 전통 무시한 거고요. 자신이 몸담았던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면 전관 문제 불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이래야 되는 겁니까? 꼭 이렇게 돈 버셔야 되는 겁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한번 좀. 네. 3682님이 유구무원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많은 분들은 전관예우 이 네 글자를 올려주셨는데요.
답답합니다. 예천 사람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우 정말 출근길 시선 집중하려고 듣는데 정말 신경질 집중되네요. 해피 집중되는 날 올라나요? 말무리 할게요. 네. 자,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